자, 이제부터는요. 진짜로 선생님이 서류를 갖고 왔을 때 우리는 이제 뭘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서류를 막 여러 개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소득세 공제 신고서 이거를 맨 첫 장으로 둡니다. 맨 첫 장으로 이걸 두시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나이스에서 어떻게 볼고 판단할 겁니다. 얘를 맨 첫 장으로 둡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고 나면요. 맨 첫 번째 장에 뭐가 나오냐? 세대주 여부가 나옵니다. 세대주 여부가 나와요. 자, 우리가 용어를 한번 또 정리할 타이밍이 왔는데 세대라는 건 등본에도 같이 있고 같이 생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약간 우리 가족수당 지급하는 요건과 비슷하죠? 네. 근데 살짝 다른 건 뭐냐면요. 배우자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인정이에요. 네. 배우자만 생계를 같이 하죠. 우리는 뭐 그 자녀도 뭐 따로따로 있어도 다 인정이잖아요. 여기서 세대라는 건 같이 등본에도 있고 같이 생계를 가족해야 되는데 배우자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세대주인과 세대원인가 구분하는 건 뭘로 볼 수 있냐? 등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등본. 그래서 우리가 세액공제 신고서를 딱 받아보면 이걸 앞으로 놓고 그 다음번에 봐야 되는 게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뭐 장애인 증명서 이런 인적강제의 대상자들 거 볼 겁니다. 자, 일단 세대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용어도 그냥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거는 그냥 별도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뒷부분에 주택 관련해서도 그러고 무주택 세대라는 용어가 나올 거거든요. 이 무주택 세대라는 건 배우자를 같이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세대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대가 모두 다 무주택인 걸 무주택 세대라고 해요. 이건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기 세대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용어를 설명해 드렸어요. 같이 살고 있는 등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인 걸 우리가 무주택 세대라고 합니다. 이건 별도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부분에 보시면 맨 앞장에 세대주 여부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관계들이 다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사람들 여부가 나올 거예요. 이 서류는 아까 제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나이스로 봅니다. 네, 나이스에 보시면 기본사항, 네, 연말정산 자료관리에서 정산공제 자료 등록의 기본사항에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을 딱 넣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나오겠죠. 이 사람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이거 잘못 표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들. 왜? 안 건드리거든요. 네, 안 건드리니까 등본을 보시고 이 사람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됐다? 이거 그냥 변경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근무 기간이 나와요. 근데 근무 기간 보시면 이상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전에도 계속 근무했거든요. 막 1900년대에도 근무하시고 했던 건데 왜 근무 시작일이 1월 1일이냐라고 하는데 이건 연말정산 기준. 연말정산 기준.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그냥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셨으면 1월 1일자가 맞아요. 우리가 내년 거 하실 때 2024년 1월 1일로 되겠죠. 그다음에 종료일. 이 사람 퇴사 안 했는데 나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왜 종료일이 있지? 연말정산 기준. 연말정산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지 이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중간 입사자다. 뭐 기간제 3월 1일자다. 그럼 2024년 3월 1일이 돼야 되는 거고 현재 마지막 2024년 12월 31일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건 중간 입사자인 경우 그 입사일 그다음에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보통 1월 1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구분이 계속 근로인지 퇴사자인지 보통 이제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 이렇게 그냥 계속 근로 맞는지 보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봐야 될 건 그거 일단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인적 공제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에 막 사람들 쭉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보시고 우리가 나이스 상에서 인적 공제 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게 여기다 다 입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네, 맞게 그 공제 신고서랑 여기에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사람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 그런 거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손을 안 대도 싹 대상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가족수당에 대상자를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여기서 소득공제에 기본공제로 체크되어 있는 사람 있죠? yes로 표시되어 있으면 우리가 세금을 좀 많이 그러니까 매달 좀 적게 공제돼서 우리가 이롭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등록을 많이 해뒀을 거예요. 그런 대상자들이 여기에 끌고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가족수당을 받지 않은데 여기에 다
등록이 이미 되어 있던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그 사람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시면 체크하고 삭제하세요 라고만 말씀만 해드리고 왜 왔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기다 다 등록해 놨어. 그러고 여기다가 등록해 놓은 대상자들이 끌고 와지니까 그 대상자들이 끌고 와줬구나 라고만 그냥 급여 담당자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체크하시고요. 그 대상자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 그 다음에 부녀자도 될 수 있고 한부모도 될 수 있고 경로자도 됐고 자녀세액도 되는 거예요. 기본공제 태크가 하나도 없는데 가끔 나는 인적공제는 안 받을 건데 이 사람이 부녀자야. 이 사람이 인적공제 받지 않을 건데 이 사람 자녀세액 대상자야. 라고 체크하시면 안 돼요. 기본 첫 번째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된다. 기본공제 대상자만이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를 체크할 수 있다. 추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부녀자냐 한부모냐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둘 중에 이거는 중복으로 할인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유리한 거 하나만 되면 되는데 한부모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부모 대상자도 있다라고 하면 한부모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상자가 다 있어야지. 대상자가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 PDF를 업로드 했을 때 그 업로드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겠죠. 가끔 선생님들이 순서를 반대로 하시고 자료가 자꾸 안 들어간다 하신 분 있어요. 자, 어떠냐면 PDF부터 먼저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다 넣으니 그 PDF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자료들이. 먼저 순서는 인적공제 대상자 입력을 먼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PDF 등록 넣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선생님들 있어요. 자꾸 PDF가 반영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PDF 삭제하시고 인적공제 다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PDF 다시 업로드 해보세요 라고 하시면 잘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인적공제 탭 보시면 여기 한 사람당 두 줄씩 나옵니다. 한 사람당 두 줄씩이에요. 첫 번째 줄은 국세청 자료에서 PDF 업로드한 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은요, 선생님들이 직접 입력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자료가, 물론 국세청 자료가 100%는 아니에요. 그냥 국세청은 자료 제공을 해주는 거지, 그게 나한테 100% 적용 대상이지 아니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 어쨌든 국세청에서 나온 건 나름 검증된 거잖아요. 나름 검증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한 사람 한 사람 두 번째 줄에 직접 입력한 자료 위주로 자료 검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자료에 뭔가 입력이 되어 있다? 이거는 100%그 사람이 직접 입력한 거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우리는 자료 검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적공제자가 추가 있으면 추가 누르시고 정말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헷갈리신다. 놔두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체크하셔서 삭제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액공제 신고서 보시면 여기 아래 이제 뭐 신용카드 사용액도 나오고요. 기부금액도 나올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판단할 수 있느냐? 신용카드는요. 인적공제에서 신용카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인적공제 보시면 여기 쭉 옆으로 넘기면 신용카드액 사용한 거 다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밖에 소득공제 있죠. 여기 그 밖에 소득공제 거기에 가시면 우리가 그 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급여 담당자는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있다고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은요. 여기 보시면 세액공제에도 한번 나올 거고요. 여기 세액공제에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공제에도 나와요. 여기 두 개. 기부금이 두 가지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세액공제 되는 건 올해 기부금. 올해 기부금. 그 다음에 특별공제 표시되는 건 2월 기부금이에요. 네, 2월 기부금. 그 차이만 아시면 돼요. 아, 선생님들, 왜 기부금 여기 양쪽에 이렇게 없어요? 나는 왜 한쪽에만 표시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2024년도 거 기부금은 세액공제 명세서에 여기가 나오고, 이전에 2월 되는 건 특별공제에 나오는구나. 여기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명세서는요, 우리가 이제 자료 관리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따로 등록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웬만해선 이거 등록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 없어요.
네, 국세청 자료 다 업로드 하실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잘 왜 이게 2월 기부금하고 나누냐고요? 그렇게 국세청이 정했어요. 2월 24년 같은 기부금에는요, 세액공제 대상이고요. 그 2월 기부금은요, 특별공제 대상이라 그래서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금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가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세법에 따라서 이게 이전 거는 뭐 소득공제 대상자냐, 올해 거는 세액공제 대상자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연말정산은 우리가 신용카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특별히 확인 안 합니다. 잘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반영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국세청 자료에서 얼마큼 넣었고 어디가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본인이 개별적으로 입력했던 거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되는데 신용카드는 별로 그런 걸 개별히 입력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그래요. 자, 우리 특별세액공제 대상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고요. 세액공제도 마찬가지고 특별이라고 앞에 붙잖아요. 근로자들한테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근로자들한테만 해줍니다. 우리가 특별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특별소득공제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건강보험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죠? 고용보험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건강하고 고용보험은요, 근로자들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사업자들한테는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이라고 들어가 있다. 뭔가 특별이라는 말이 돼 있다. 근로자들한테 해주는 거구나.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자, 그때 우리 의료비세공제 같은 경우는요, 소득 금액도 제한이 없고요.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의료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해줄 거예요. 네, 웬만하면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라든지 교육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소득 금액만 봅니다. 소득 금액이 넘으면 네 거는 네가 해라. 내 거는 다 해줘요. 내 거는 다 해주는데 네 거는 네가 하고 만약에 소득 금액이 그 인적공제 대상자가 소득 금액이 충족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인적공제 대상자 것까지도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근로기간, 근로소득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근로기간 제공한 금액만 가능하다. 만약에 어떤 기간제 선생님이 1월달, 2월달 다른 학교 근무하시고 우리 학교에 8월달에 근무하러 오셨어요. 3월부터 7월달까지 제공 내역이 없어요. 근로하는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납부했던 것들은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한 건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세청에서 그런 자료 다운 받으실 때 본인들 해당 월 우리는 전 기간 안 하고 보통은 전 기간 다운 받는데 그런 분들은 체크하셔야 되겠죠. 나는 1, 2월 달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다운받으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돼요. 근로기간에만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특별공지에 가셔가지고 여기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세부 내역 국세청에서 업로드한 거가 있다면 그냥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실 건 없어요. 다만 선생님들이 요리조리 넣어보고 본인들이 세금 제일 많이 공제되는 쪽에다가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수정하시는 경우 우리가 잡아내면 좋겠죠. 잡아내면 좋은 거고 혹시 못 잡아냈더라도 본인이 판단해서 넣으신 거기 때문에 책임은 네, 그 선생님한테 있습니다. 어쨌든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특별 공제에 있는 건 2월 기부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월금 등록 버튼 눌러셔서 그 자료를 갖고 오셔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2월금은요, 전년도까지 그 기부금을 공제를 다 못 받은 거예요. 기부금도 이제 금액대가 나눠져 있거든요. 아니면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정치자금을 뭐 우선을 해주고, 종교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반영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부금 영수를 낸 거를 그 해에 반영을 못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2월 기부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져오게 하시면 전년도에 입력했던 내용이 그냥 알아서 끌어와질 겁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는 그냥 전년도에 제출했는데 반영이 덜 됐을 뿐이에요. 그쵸? 그쵸? 전년도에 제출했는데 금액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전년도에 제출을 못했어요. 전년도에 제출을 못하고 올해 갖고 왔어요. 올해. 그거를 여기다가 등록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기부금 영수증 보시면 이따가 확인해 볼 건데 그 일련 번호라는 걸 적어요. 우리는 일련 번호를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 일련 번호가 혹시 2023년도 거가 없는지. 네. 2023년도 거가 있다라고 하시면 본인들이 전년도 거 연말정산을 직접 국세청에서 수정 신고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수기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년도 거는 전년도에 본인이 직접 해결. 우리는 2024년 자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올해 입력한 자료들이 정치자금, 고향사랑, 뭐 특례기부금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국세청에서 받은 것들이 입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부금 세액공제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에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법정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실 다른 건 없어요. 자, 기부금에서 주의하실 때 거 본인 건 본인이 다 돼요. 본인 기부금 본인이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만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만 우리가 인적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인적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기부금 영수증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거인지 배우자 거인지 부양가족 거인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 배우자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되는데 만약에 부양사랑 기부금을 남편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등록이 안 된다고 본인 이름으로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접 입력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우린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서류 갖고 오시고 직접 입력하셨을 것들 그런 건 우리가 보시고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액 적용 순서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종교단체가 제일 기부금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게 2월 기부금이 될 수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은요, 대부분 100% 거의 대부분 종교 관련 기부금 다 종이로 갖고 옵니다. 수기 제출해요, 보통. 네, 보통 대부분 수기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 급여 담당자들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기부금 세액 공제예요. 그때 기부금 영수증이 일련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일련 번호 없는 것도 있어요. 일련 번호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전년도 건지 올해 건지 전년도 거 있으면 과감하게 보내버리시고 그거는 삭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일련 번호가 없는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거 기부금 표본 조사 대상이 될 선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기부금을 그냥 받아서 등록하시고 그냥 국세청 넣으면 국세청에서 이게 기부금 일련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걔네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근데 순서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등록해 놓으면 일단 표본 대상을 뽑아요. 표본 대상자를 뽑아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 급여 담당자한테 "자, 너네가 표본 대상이 조사 대상이 됐으니 이 사람 거 기부금 영수증 제출해."라고 연락이 온대요. 진짜 표본 대상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편물이 날라온대요. "이 영수증 제출해."라고. 그러면 우리가 누락했으면 우리 잘못이겠죠? 우리가 잘못 받았잖아요. 그쵸? 물론 근로자 100% 잘못, 근로자는 잘못, 그다음에 우리도 잘못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거는 굳이 이제 일단은 증빙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안 받아도 되고 저는 따로 받진 않아요. 따로 받진 않는데 좀 찝찝하다. '내가 이렇게 표본 대상자 될 것 같아서 찝찝하다.'라고 한다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고유번호증이 종교단체 기부금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소속증명서를 받아서 이거 제출 안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야 되고 저는 근데 제출하더라도 이렇게 선생님이 끝까지 안 내서 저 옛날 같으면 제가 완전 단호박일 때 제가 진짜 저 이거 연말정산 제가 빼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싸워야 되나 싶어요. 네. 어차피 잘못 제출하면 선생님 잘못 제출한 거기 때문에 물론 내가 표본 대상자 되면 저도 잘못이긴 하겠지만 저도 그런 적이 없어서 웬만하면 그냥 해 주긴 해요. 해 주긴 하는데 그거는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셔서 '나는 끝까지 소속 증명서를 받아내겠다.' 아니면 '나는 모르겠다. 그냥 개인이 입력한 거니까 개인 책임으로 묻고 가시겠다.' 뭐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세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안내는 해 드려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 대상이 돼서 잘못되시면 "선생님 100% 잘못입니다."라고 안내는 해 드려야 됩니다. 네. 어쨌든 고유 번호증은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소속 증명서든 이런 것들을 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는요, 대부분 다 수기로 등록하기 때문에 입력하신 거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사업자 번호. 이거 선생님들 잘 틀립니다. 네, 사업자 번호, 기부금 영수증 보시고 입력이 맞게 됐는지, 상호명, 네, 상호명 맞는지, 그다음에 지급 구분 맞게 입력하셨는지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건지, 본인 거가 아닌데 할 건지, 기부금 영수증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셔서 본인 것만 했는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인적공제 대상자 걸 했는지, 그런 걸 맞게 입력했는지, 그 정도 급여 담당자는 확인해 주셔야지 될 겁니다. 네. 그다음 장 이쪽에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게 나와요. 자, 특별이라는 거는 근로자들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험료 중에서도 이렇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따로 나눠진 게 국민연금은요. 그냥 공적연금은 다 해줘요. 그리고 사업자들도 다 해주기 때문에 별개로 놔두고 그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은 우리가 특별공제로 근로자들한테만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만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스에서 입력한 게 알아서 여기서 등록될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1, 2월 달에 제가 퇴직하시고 뭐 이제 8월부터 새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사실 건강보험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는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했다고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넣어달라고 지역가입자로 안 되겠죠. 이때는 지역가입자 대상자는 여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근로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근로기간에만 된다. 라고 말씀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자금에 관련된 게 여기 있습니다. 주택은요, 좀 서류가 복잡해요. 주무관님들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주택은 총 주택마련저축 하나, 그다음에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하나, 그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하나, 그다음에 플러스 세액공제, 월세가 있어요. 이게 총 주택 관련한 건 4개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얘는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을 해요.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을 위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저축 금액을 넣는 거. 그다음에 임차차입금 원리상환금은 전세자금 대출. 그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국세청 다루고 있는 거 바로 업로드를 하시면 알아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런 금액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들이 잘못 입력하신 거 있다면 그것도 좀 수정해서 보셔야 되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국세청 업로드 잘 된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게 좀 세법으로 따지면 좀 오래 변경된 사안이 있어요. 오래 변경된 사안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가 나오면 거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서류를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세대주만 가능해요. 우리 아까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어디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등본. 그쵸? 등본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걸 가져왔다? 세대주다, 세대원이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세대원이다? 그러면 그냥 빼시면 됩니다. 네, 세대원이면 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연중 무주택 세대만 가능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무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죠. 선생님 무주택 사세요? 이런 건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가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건 은행에서 받아오는 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굳이 저는 뭐 세대 주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깊게 보실 분들은 그 선생님이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확인 더 별도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는요. 세대 주도 되고 세대 원도 가능해요. 네, 세대 주도 가능하고 세대 원도 가능합니다. 그때 세대 원이 이걸 가져오셨다라고 하신다면 세대 주는 절대 이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네, 그 정도 이건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계세요. 세대 원이 이걸 가져오셨다. 란다면 세대주는 이 모든 걸 다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안 받아오셨을 때만 우리가 세대원이 가능하고요. 세대주던 세대원이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 상환금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내 주택은 전부 다 전세 주고 나도 전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주택은 다 전세를 주고 나도 전세를 살기 때문에 나도 전세를 받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국세청에 떠요.
국세청에 뜨면 본인이 그걸 가져오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도 본인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무주택자이신 거죠? 그거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판단은 그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 확인은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상환금은 무주택자만 된다. 네, 무주택자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가장 서류가 복잡한 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이거 굉장히 서류가 많아요. 국세청 자료 보시면요, 나중에 서류를 뭘 가져와야 되는지 해당 내역이 나와요. 그 중에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는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등기부 등본을 받아야 돼요. 등기부 등본. 네, 그거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요,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 그런 기준 시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주택이 뭐 4억이 넘느냐, 뭐 3억 이하냐, 기간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주택 공동 가격 확인서 그런 것도 받아야 돼요. 정확한 명칭은 국세청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자료들을 안 갖고 오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가지고 오셔야 되고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뭔가 하면요.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요, 그걸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무주택자도 괜찮고요. 1주택자도 괜찮아요. 그러면 무주택자가 이 취득을 했으면 1주택이 됐겠죠. 그쵸? 그 다음에 취득 당시에 1주택자라면 이걸 취득하면 플러스 2주택이 됐겠죠. 그쵸? 그런데 무조건 연도 말에는 1주택자여야 됩니다. 무조건 연도 말에는 1주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뭐 이제 다른 주택이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죠? 네, 이건 내용이 어려워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요, 일단 본인 명의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항상 본인이 납부했을 경우에만 이게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로자 명의 주택이 또 마찬가지로 공동 명의 주택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람 거인지, 그 주택인지는요, 확인 어떻게 하실 수 있냐? 등기부 등본. 네,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게 선생님 명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은 그 용도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이름으로 된 차입금이 있느냐, 그거는 국세청 제공 자료로 선생님 거면 선생님 거가 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네, 배우자가 인적 공제 대상이어도 안 돼요. 네, 본인 명의여야 돼요. 근데 배우자가 공동명의다. 공동명의인데 선생님 이름으로 차입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명의인데 배우자가 차입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고 그 선생님 이름으로 된 차입금인지 확인하셔야 되고 사실은 또 요건이 또 있어요. 무슨 3개월 요건이라고 있거든요. 이 주택을 구입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이걸 받았느냐 안 했느냐, 뭐 저당을 잡혔느냐, 3개월 이내에 돈을 빌렸느냐 안 빌렸느냐 차이인데 우리가 거기까지도 사실 등본이라든지 등기부 등본하고 국세청 자료 비교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고 제가 이거 서류를 받았을 때 선생님들 잘못 갖고 온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선생님 명의가 아니었어요. 네, 선생님 명의가 아닌데 선생님이 차입을 하신 거죠. 네. 그런 경우 안 돼서 그냥 이제 선생님한테 이거 삭제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상하게 그 자료가 없대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가 없대요. 자기는 분명히 내 건물 맞고 내가 돈을 빌린 것도 맞는데 그게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죠. 주택이 아니었어요. 그냥 건물이었어요. 상가 건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주택 확인에 대한 게 안 나오는 거죠, 금액이.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관련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소득공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관님들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서류 검토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하고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같은 것들 받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린 건 뭐냐면요.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요. 세대주도 되고 세대원도 된다 그랬잖아요. 세대주는요. 이 집에 안 살고 있어도 돼요.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세대원은요. 100% 이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등본을 통해서
등본의 주소와 등기부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되겠죠. 세대 원이 갖고 오셨다? 그럼 그 두 가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세대 주는 그 집에 안 살아도 된다. 세대 원은 반드시 그 집에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